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레바논 내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에 이스라엘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이란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23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아기가 전년 동월 대비 7.9% 늘면서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7월 기준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헤즈볼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지만 IS 같은 테러 집단과 달리 제도권 정당 중 하나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뜻으로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성됐죠. 조직원이 10만 명에 달하고 상당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로부터 자금과 군사력을 지원받는 만큼 이 레바논 정부조차 간섭하지 못하는 자체적 정치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를 폭파하며 선제 공격을 했고 이에 헤즈볼라가 보복을 천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 모사드를 노리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바로 요격돼버렸죠. 헤즈볼라는 이란에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전면전까지 불사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고 발사체 한 발이 방공 시스템에 격추됩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과 통신장비 동시다발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반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He said that morale is low and that he indicated that their abilities are lowered. You know, there were 250 or so missiles fired by Hezbollah yesterday into Israel, 300 today, according to the IDF.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막혔지만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건물과 도로 등을 덮쳤습니다. 교전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한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이란에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일단 참전에 선을 그었지만 이스라엘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 긴급 회의를 열고 레바논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공격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민가에 로켓과 자폭 드론 등을 숨겨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핵심 지휘관에 대한 표적 공습도 계속되면서 헤즈볼라 사령관 8명 중 6명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지상군 투입 등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수뇌부부터 친 겁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민가에 미사일이 숨겨져 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를 지배하면서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주택 내부에 로켓과 발사대, 미사일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Hezbollah thinks that by creating human shields around these weapons, they'll be able to fire them at Israel without Israel defending itself. 이스라엘은 민가에 숨긴 미사일 제거가 작전의 목표라고 밝히며 이른바 북쪽의 화살로 불리는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 수뇌부를 겨냥한 작전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나스랄라 휘하 헤즈볼라 지도부 8명 중 6명에 이어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공격을 주도한 사령관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תקפו באופן מדויק קומה במבנה בה הוא היה עם מפקדים נוספים ממערך הטילים של חיזבאללה. לפחות 2 מהם חוסלו ואנחנו עדיין עומדים את תוצאות התקיפה.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 폭격으로 어린이 50명 등 최소 55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는 피란에 나선 주민이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공격 이지를 꺾지 않으면서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죠.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수사심의위 결과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심의위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한 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 침입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위에서 검찰은 명품백은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을 기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기존 방침대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 목사에 대한 처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 목사도 불기소하면 수심위 권고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처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보고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최종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있을 수 있냐며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죠.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민주당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적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겐 불기소를 권고했던 것과 비교하며 두 사람 다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품백을 나는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수사심의의 구성원이 다 다르고,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적 관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깊숙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걸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역시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을 근거로 특검 공세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한 번씩 쭉 돌아가며 하는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90분 만찬 회동에 한동훈 대표가 혹시나 독대를 안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좀 일찍 와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좀 일찍 갔지만 역시 독대는 없었고 아예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 대표는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만한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실에 독대를 다시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이런 요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서 또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만찬 상견례는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7명의 단체 식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도부와의 사진 4장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짧게 의미를 부연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친한계 참석자들은 MBN에 의료개혁의 의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럴 거면 만찬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윤계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며 한 대표 본인이 말할 타이밍을 놓쳐놓고 끝나고 언론 플레이만 하냐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많이 배려하고 말도 못 꺼낼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여권 관계자는 MBN에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다른 말 하는 건 한 대표 스스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윤한 독대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만찬은 성사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화합보다는 갈등만 드러낸, 갈등이 더 깊어진 셈이 돼버렸죠. 정치권의 평가와 더불어 향후 당정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 어제 만찬 야당이 작심하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밥 한 끼 먹으려고 만났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료대란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 친한 친윤을 떠나서 계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많지 않았습니다. 만찬 참석자 간의 분위기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평가를 했지만 당 지도부는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통상 지도부 만찬은 무거운 논의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에서 당정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시급한 현안이 있으면 별도 독대가 이뤄지기도 하고 아예 지도부 만찬 없이 대통령과 대표 만남부터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어제도 미리 도착해서 독대 기회를 엿봤지만 끝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 대표 결국 독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현재로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부정 전망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그만큼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건강과 눈높이를 고려하면 이 타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지만 대통령실은 두 문제 모두 물러설 수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면 상호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불신이 문제라는 건데 그 지점 중 하나가 어제 만찬이요. 이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 4장을 통해서만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없이요? 예, 기존 지도부 만찬은 영상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어제는 없었던 거죠. 이 지점 역시 이 불신과 갈등이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모임 자체에서 무슨 돌발 발언이라든가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했던 게 아닌가. 한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며 독대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여론을 안 듣는다는 비판 메시지를 낼 것 아니냐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인식차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불신까지 크면은 갈등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 다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는 11월이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대통령실이 전국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정 갈등 또 여사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 야권의 탄핵 공세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한동훈 대표 역시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이번 독대 불발로 당내 입지가 불안한 한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대표 그동안 최혜병 특검법부터 의정 갈등까지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였지만 현재로선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는 명분만큼 정치력도 중요한 자리라며 결과적으로 원내도 대통령실도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곧 야당의 장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당내 결속이 커지고 원외인 한동훈 대표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소식도 보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부패했던 성남시를 바꿔놨다며 부산도 민주당 후보에게 기회를 주면 바뀔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단일화 논의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험지 부산을 찾아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변화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 범어사를 찾는 등 이틀 연속으로 부산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한석을 얻는 데 그쳤던 부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변수는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두 당 모두 호남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입니다. 선거 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는, 독재를 힘껏 뿌리 뽑아야 하는 한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첫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는 등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육군 부대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수사를 맡을까요? 육군 참모총장 직속인 육군 수사단인데 예하 광역수사단의 수장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또 횡령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근무지에서 수시로 무단 이탈한 정황도 있는데 범죄를 막으라고 앉혀놨더니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셈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육군 7광역수사단 본부가 있는 전남 장성군 상무대입니다. 광역수사단장 A씨는 올해 초부터 지인에게 식비 100여만 원을 받고 부대 운영비 2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인이 결제한 밥값을 식당에 다시 찾아가 부대 카드로 재결제한 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근무 중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군사경찰은 지난달 금품 수수와 횡령, 무단 이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현역 장교 출신으로 호남과 제주 지역 부대의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4급 군무원입니다. 수사 담당 육군 군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광역수사단장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건 이례적입니다. A씨는 그동안 부대를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부하 수사관들과 자주 갈등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혐의를 자체적으로 식별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면밀히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2년 동안 3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만들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차에 부딪혀 크게 휘청거립니다. 놀란 운전자가 뛰쳐나와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고양시의 또 다른 도로. 차량이 앞차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좌측에서 나타나 차량과 충돌합니다.
60대 여성 A씨의 사고 장면인데 보험금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60대 여성이 보험 사기를 친 곳입니다. 여성은 차량이 가까이 오면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를 다시 떠올린 운전자는 무언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머리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코를 골면서 주무시길래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여성의 보험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말로는 다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는 크진 않아요. 경미사고, 또 비접촉 사고도 입원했었고 계속 보험사 의심을 했었어요.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경찰차를 보고 달아나던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2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를 어긴 승합차가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밀려나가면서 철로 교각과 충돌하고서야 멈춰섭니다. 대전 오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대전에서 오송으로 향하는 간성 급행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다리에 박을 때 큰 소리가 나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이제 세대가 이쪽으로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차 몇 대 더 왔었죠.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2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승합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지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한 사거리에서 경찰차를 보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찰차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혹시 음주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뒤따라가 본 거래요.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원정 경기가 더 낫다며 손흥민 선수도 지적을 했던 잔디 상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콘서트를 열어서 그렇다 등 애꿎은 가수들만 들먹거렸었는데 이들은 다 대관료를 냈습니다. 대관료 수십억 원을 받은 경기장이 이 중 달랑 3% 정도만 잔디 관리에 쓴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을 비긴 직후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참다 못해 잔디 이야기를 꺼냅니다. 드리블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좀 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급기야 다음 달 15일 이라크와의 A매치 장소는 폭염과 공연으로 엉망이 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가수 아이유 콘서트를 놓고는 잔디 훼손하지 마라, 아니다며 축구팬과 가수팬이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이 돈 버는 데만 급급했을 뿐 번 돈으로 잔디 관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잔디 관리에 쓴 돈은 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대관 수입 82억 원의 3%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그라운드 전체에 좌석을 배치했는데도 잔디의 19%만 복원시켰습니다. 경기장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뒤떨어지죠. 잔디가 있는 데에는 이제 객석을 놓지 않는다든가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2만 명 이상이 들어갈 대형 공연장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공연 대관을 하긴 하되 내년부터 그라운드에는 절대 관객석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불을 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산불 위험이 크지 않아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가을엔 나뭇잎이 떨어져 쌓이기 시작하고 건조해져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의 야산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이 났는데 현장에서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영재 집 나갔고 껐다 그러는데 무럭무럭 올라왔대. 쓰레기 풍선에는 낙하물과 풍선을 분리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열선을 작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에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장치가 함께 떨어져 쓰레기나 낙하 지점에 불을 붙이는 건데 공장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라면 낙엽에 충분히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은 낙엽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여름에 나서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풍선은 5월 28일에 처음 떠올라 여름과 초가을 동안 낙하했습니다. 잦은 강수와 함께 산림 내에 습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붙더라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적었었던. 하지만 낙엽이 마르는 지금부터 봄까지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보통 10월부터 산불이 늘기 시작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변해 풍선이 산이 많은 강원도나 경상북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 시작됐던 기존 산불과 달리 풍선은 깊은 산에 불을 낼 수 있어 초기 진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기반 시설,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풍선 하나가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의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죠. 1심 판결문을 들여다봤더니 사건의 핵심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다른 7명의 실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실명이 담긴 건 이례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도 수사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시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엔 이들 이외에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모임에 참석한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도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들도 돈봉투를 받았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아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이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구 전 부회장은 과거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또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 오늘도 취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기행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거칠게 밀칩니다. 휴대전화로 취재진을 촬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상품권 현금화 지시되셨습니까? 네, 가시죠. 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였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사 돈 33억여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2년 MBN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선대 회장인 아버지를 핑계로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경영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와 회사 돈으로 개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언급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Vote for Trump and you will see a mass exodus of manufacturing from China to Pennsylvania, from Korea to North Carolina, from Germany to right here in Georgia. They're going to come to Georgia. 무기는 역시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But only if you make your product here in America. It all goes away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her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강성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조만간 자신의 경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포인트입니다. 응답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백인 남성은 확연하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남녀 모두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대형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둘러싸고 촬영을 한다. 황당하겠죠.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일이 날마다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다른 곳에 팔아 돈을 벌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해가 진 저녁, 베이징의 번화가인 살리툰입니다. 인파로 가장 붐비는 거리마다 대형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위를 살피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찍는데 모두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인 여성들을 몰래 또는 대놓고 촬영하는 파파라치들인데 주 타깃은 화려하거나 가벼운 복장을 한 여성들입니다. 촬영에 열중하다 생각대로 안 됐는지 작전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되는 촬영이지만 공안도 지켜만 볼 뿐 제지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나 인터넷에 대부분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노출이 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물론 거절 의사를 밝힌 여성들의 모습까지 버젓이 SNS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여성들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毕竟突然在网上看到自己重现，你的着装暴不暴露？我觉得如果出发点是这个，其实我现在是很不赞同的。 중국 법조계에선 이런 행동들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면 전형적인 초상권 침해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촬영한 내용이 부적절하면 명예권 훼손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일상에선 사실상 없다시피 한 초상권. 중국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파파라치들이 당당히 활개치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캡슐에 들어가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5분 내에 죽을 수 있는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안락사와는 달리 환자가 직접 투약한다고 해서 조력 사망이라고 하는데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 경찰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자살 방조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캡슐은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이교욱 기자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캡슐 안에 한 남성이 눕습니다. 캡슐 내부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조력 사망 장치입니다. 조력 사망은 투약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직접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구분됩니다. 의사 상담을 거친 뒤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는 차원인데 사용료는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Within 2 breaths of air of that low level of oxygen, they will start to feel disorientated, uncoordinated, slightly euphoric before losing consciousness. 지난 7월 공개된 이후 이 캡슐의 첫 사용자가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중증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미국인 여성이 캡슐을 스위스의 한 오두막에 설치해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스위스 경찰은 자살 방조 혐의로 여성과 함께 있던 캡슐 판매 운영 책임자 등을 체포했습니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 사망도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이 캡슐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건데 제조사 측은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All kinds of available options to die. There is no better way than just breathing air without oxygen until you lose consciousness.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택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1,200여 명에 달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는 이 저출산 문제에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이는 걸까요? 줄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태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출생아 수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자 영유아 매장에선 할인이나 기획 판매가 한창입니다. 이유식이나 기저귀 등 유아용품 행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출산율 변화에 따라 해당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 7.9%로 7월 기준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출산율 선행 지표인 결혼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7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론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평균적으로 첫째와 출산이 좀 이어지는데요. 그 평균 기간에 지금 좀 도달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많지 않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기존 전망인 0.68명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제약사나 건설업체가 의사나 조합장에게 사례비를 주는 관행. 엄연한 불법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죠. 이번에 또 국세청이 리베이트 의혹을 무더기로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또 더 치밀해졌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을 대신 내주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거짓 급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병원장 부부는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급 웨딩홀과 명품 예물, 호화 신혼여행까지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의약품 업체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자기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며 뒷돈을 건넨 겁니다. 이 업체는 다른 의사에겐 수천만 원짜리 명품 소파나 대형 가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따내려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거짓 급여를 준 건설사도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자녀가 설계사 수당을 받는 형태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며 일부를 되돌려준 보험 중개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의료와 건설, 보험업계에 이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조세 포탈,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철저히 찾아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유년기에 그름으로 남는 학교 폭력, 줄긴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4년 연속 들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성폭력도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았고요.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터지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까 감추기 급급한 학교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당한 여고생.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같은 반 가해 학생과 분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이 아닌 생활 지도 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가해 학생은 봉사활동 징계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사들은 피해 학생에 미안하면서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도 올라가 봤다. 근데 문이 잠겼더라. 복잡하니까 자기를 덮으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진술해야 되고 써야 되고 또 자기 학교에 어떤 그런 유신 이런 것도 알려줄까 봐. 여전히 숨기기 급급한 모습에 학폭 심각성도 커져갑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폭 피해 응답률은 2.1%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비중이 가장 컸고 딥페이크 범죄가 속한 사이버 폭력도 증가세였습니다. 당국은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적극 보호해야 실제 피해가 줄 거란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안에 이제 제20조의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서까지 기승을 부렸던 늦더위가 다음 달에도 뒤끝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말에는 평소보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년보다 더운 가을에 추운 겨울이 예보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이상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초가을 날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소매 옷은 물론이고 카디건까지 입은 시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바람도 불고 선선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긴팔도 입었습니다. 이제 늦더위가 끝난 것 같지만 다음 달 또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을 통해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9월에 가장 커지는 북대서양의 거대한 해양열이 변수입니다. 해양열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동아시아 상공 5.5km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됩니다. 고기압 상공에서 내려오는 공기 압력이 지상의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다 맑은 날씨에 내리쬐는 햇볕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10월 기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서양의 수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을 원격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격 상관이라는 게 결국 파동의 형태가 전달이 됩니다. 기상청은 늦더위 뒤에 연말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인 라니냐가 발생하면 차고 건조한 북풍이 유입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르면 11월 중순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 가을은 예년에 비해 짧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통일하지 말자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그룹에서 임 전 실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무책임하다거나 개념이 없다는 발언이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 역시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 친명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띄운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해 민주당이 당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더 적나라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죠. 무책임하게 소위 두국가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평화적인 두국가론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가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통일 논의를 30년 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 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며 임 전 실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애견된 결과였다. 정부 여당의 친북 프레임 공격이 이어지자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임 전 실장은 다시 한번 SNS에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글을 올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검찰이 고민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고민하라는 거죠? 네, 바로 검사 탄핵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한 검사 탄핵안은 모두 7건인데요. 네. 이렇게 검사가 탄핵당하는 이유를 검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저는 검사 탄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22대 국회에서 왜 이렇게 검사 탄핵이 많이 되고 있는가,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검찰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팩트가 아닌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수사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크다고 지적한 겁니다. 현재 탄핵 대상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걸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삽질 이유, 잠깐만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삽질한다고 할 때는 왜 비아냥거릴 때 하는 표현인데 진짜로 삽질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삽질을 한 건데요. 네. 얼마 전에 지난 3월 1일 새벽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이 천하람 의원이 삽질하는 거를 보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였습니다. 당시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자 명태균 씨를 이 칠불사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 명 씨가 앞서 보신 칠불사 새벽 삽질 사진을 올린 겁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때인 만큼 새벽 삽질이 주술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 의원이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 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주술이라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뿐이다 뭐 이겁니다. 그런데도 새벽 4시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선뜻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명태는 기억난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명태 생선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역시 앞서 말한 이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안철수 이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제 이름이 나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앞 두 글자, 그러니까 명태까지는 기억이 난다며 연관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명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안 의원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라면서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안 의원을 곧바로 저격했습니다. 이야, 시간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현대차와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인도 증시를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인도에서 증시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건데
현대차가 중요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인도의 국민 택시로 불린 상트로입니다. 현대차가 1996년 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첫 선을 보인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별 인기가 없었던 아토스를 개조해 만들었는데 터번을 쓰는 인도인들을 위해 차체를 높였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현대차는 인도 시장 2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기세를 몰아 기업 공개에도 나섰는데 인도 증권 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시장 역시 견조한 판매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도 법인 상장 등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상장하게 되면 약 4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증시 상장 잭팟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도에서 사상 최대인 2조 원의 매출을 올린 LG전자도 내년 초 상장을 통해 최대 2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한 인도 시장 내 입지 및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LG전자 인도 법인의 IPO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CJ 대한통운이 7년 전 인수한 현지 물류회사도 올해 안에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글로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체 자본시장도 꽤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은 좀 폐쇄적인 반면에 인도 자본시장은 좀 개방적인 면이 강해서 인도는 지난해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도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화장품 어디에서 구매하십니까? 백화점이나 온라인을 넘어 이제는 집 앞 편의점이 화장품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비상시에나 사는 백품에서 벗어나 소용량 가성비를 앞세워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뷰티 상품이 진열된 이곳은 화장품 매장이 아닌 편의점입니다. 세럼과 물광팩, 수분크림, 마스크팩, 오일, 로션까지 품목도 다채롭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화장품의 최대 장점은 가성비. 기존의 대용량 제품을 편의점용으로 작게 만들며 가격도 낮췄습니다. 최근 편의점 화장품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20대의 구매 비중이 75%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이 가깝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화장품 상품들이 많은데 또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급할 때나 편의점 화장품 코너를 찾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편의점에서 스킨과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700원짜리 마스크팩이나 5,000원짜리 토너 등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화장품 제품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브랜드들과 협업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화장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성비와 접근성을 겸비한 편의점이 새로운 화장품 소비 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눈썹 문신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문신을 몸에 새기는 분들 요즘 많죠. 문신용 염료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위생 관리가 필수. 그래서 이를 검사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한 식약처는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염료가 돌아다니면 그럼 누굴 탓해야 할까요?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균 상태 시험이 가능한 식약처 무균 시험실입니다. 내년 6월부턴 문신용 염료도 식약처가 관리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염료가 인체에 무해한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수입 염료의 96%가 들어오는 경인청에 새로 지으려는 무균 시험실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무균 시험실을 지으려는 인천의 식약처 건물 옥상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설치는 또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무균 시험이 가능한 민간 업체가 한 3군데밖에 없어서 그중 2군데는 현재 용량이 다 찬 상태라 추가적인 시험이 어려운 정도고. 무균 시험이 지연될수록 수입 검사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부담에
수입 업체들이 암시장으로 몰리면서 염료 안전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절차와 과정은 단순해져서 경제성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아요. 문신 이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신용 염료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식약처가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1,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문신 인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충당 문제와 관련해 MBN에게 내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가치 훼손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사의연임 의지를 내비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어제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타 속에 진땀을 뺐죠. 그런데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다음 달 상황에 따라 사의연임은커녕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10시간 넘게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을 마무리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울먹이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물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은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다음 달이 더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일주일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22일에는 국정감사로 한 번 더 국회에 가야 합니다. 그 사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쓴맛을 보게 한 요르단 원정에 까다로운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팀 경기력마저 부진하다면 정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식물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선 도전은커녕 이제는 레임덕 위기에 휩싸인 정몽규 회장 체제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 먹구름이 밀려들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린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는 그치겠지만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서울이 21도로 출발해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29도, 창원 30도까지 올라 낮 동안은 다소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아침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